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 84년도에 출간되었고 그죠? 발표되었는데, 쿤데라는 농담으로도 또 유명하죠. 그죠? 니체와 빼놓을 수 없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이 작품을 예도는 오늘 철학적 평론을 하려고 합니다. 4명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니체의 영원회귀의 세상을 탁월하게 표현했다라고 예도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도의 미학적 시간이라고 하는 그 영원회귀, 그죠? 그 미학 강좌를 참조하시면 아마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명의 등장인물은 토마스, 의사죠. 그죠? 의사고, 그 다음에 또 공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되어서 바텐더 일을 하고 있는 그 토마스가 우연히 만나서, 그죠? 연애를 하게 되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우연의 삶의 필연으로 나타나게 되는 테레자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테레자를 만나기 전에 토마스가 애인으로, 그죠? 사귀고 있었던 사비나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술가를 또 사랑하는 대학 교수였던 프란츠, 이 인물들을 통하여 밀란 쿤데라는 니체의 영원회귀에서 나타나는 그 독특한 일회성, 삶의 유일회성, 아인말리히카이트를 탁월하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회귀로부터 출발하여,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니체가 그 정신병원에 가기 전에, 그죠? 일어났던 사건, 말을 껴안고 우는 장면, 그거를 통하여 소설의 막을 내리는데, 니체로 시작하여 니체로 끝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등장인물에서는 정말 포스트 모던 냄새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연과 필연에 대한, 우리의 삶의 순간에 대한, 그죠? 그러한 유일해성, 거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우리의 삶의 해석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삶들을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죠? 그 영원회귀에 니체가 말을 붙잡고 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맨정신으로 살았을 그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영원회귀가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으로, 그죠? 표현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해석하는 밀란 쿤데라의 탁월한 그러한 해석이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무게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원회귀 사상에서 나타나는 그 영원한 것, 반복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겐 무거움으로 다가와, 그죠? 그런데 그 영원회귀의 반복의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야. 누구에게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그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의 순간들, 그 순간들은 단 유일회적인 것이고, 따라서 아인말 이스트 카인말, 그러니까 유일회적인 일회성은 결코 단 한 번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그거랑 동일한 걸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회적이라는 거는
무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그것이 이제 죽음과 더불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등장인물들 두 명이 나타나요, 여러분. 두 명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이미 네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토마스는 결혼한 사람이었고 자식들이 있었지만 이혼을 한 자고 바람둥이였고, 그리고 모든 여자관계, 그러니까 그가 만나는 여성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자였어요. 그는 무겁게는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가벼운 대상으로서, 그죠? 그래서 어떤 여자와도 바람을 피우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그냥 섹스는 하지만 잠은 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테레사와 만났는데, 이 테레사는 같이 잠을 자기를 원하는 그런 독특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런데 테레사는 매사에 모든 것들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미를 부여하고 삶에. 그런데 이 토마스는 매 순간, 그죠? 매 순간 모든 것들을 가볍게 생각해. 특히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테레사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다가 하룻밤 그냥 지나가는 그런 관계로, 그죠?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는 매 순간, 그죠? 매 순간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의 존재의 무게로 다가올 때 결별을 선언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마치 하이데커의 호기심 잡담에 빠져 있는 인간처럼 보여, 그죠? 거기에서. 그런데 이 테레사가 존재의 무거움으로써 매 순간 자기가 이러한 토마스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토마스가 매 순간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고, 자기를 만나면서도 바람을 피우고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상처만 계속 입는 거야. 그런데 토마스는 또 독특하게도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 상처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는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냥 즐기기만 하고, 한 사람은 삶의 의미와 순간을 생각하는데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잖아, 그죠? 거기에는 물론 이런 개인의 삶의, 개인사들의, 체코의 소련이 침공하 68년도에 탱크를 밀고 들어오잖아. 프라하의 봄, 그 유명한 억구들, 그 역사적 배경이 들어있어요. 그 역사적 그 순간에, 그죠? 거기에서 이제 공산당이 밀고 들어와서 체코를 먹어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그 순간에 두 사람은 또 시골로 같이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 토마스는 계속해서 존재의 가벼움을 보여주는 거야. 끊임없는 가벼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삶의 무게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테레자에게는 이 더 이상 상처를 못 받을 수가 없어서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혼자 토마스를 두고, 그죠? 다시 프라하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여자가 떠나고 난 뒤에
부재한 상황에서 깨닫는 게 한계가 있어. 이게 뭔지 알아요? 아, 내가 테레사를 만난 거는 사랑이었고 필연이었구나. 독일어로 에스무스 자인이야. 그것은 있어야만 했던 일이라는 거,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토마스는 모든 걸 다 가볍게 처리하는 인간인데 테레사에 대해서만큼은 존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는 끊임없는 존재의 무거움 속에서 테레사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끊임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 살아가는 토마스가 철이 든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끝까지 가긴 가는데 자기의 상처를 보복으로 생각을 해갖고 이 인간은 나이가 들면 한번 보자. 그래 토마스가 10년 더 늙으면 어떻게 될까? 20년 더 늙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두 사람의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은 어느 정도의 일치에 이르게 되어서 사랑이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할 때 사고가 나서 죽어버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사비나가 그 소식을 듣는 거야. 사비나는 대학 교수랑 만나지만은 자기의 예술 세계를 프란츠와 만나는데, 이 프란츠는 또 여러분들 그 대학 교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서는 골이 타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침입해 들어오는 프란츠를 경계하게 된다고. 그래서 사비나가 미국으로 가버려, 여러분. 그런데 프란츠는 또 불행한 사고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뭔가 하면은 사비나가 토마스의 아들인 시몬에게, 그죠? 이 두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네 사람의 등장인물은 어떤 해석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유일해적이야, 그죠? 다 일회성밖에 없는 거야. 누구랑 영원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좀 균형이 맞춰져서 가벼움과 무거움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네, 여러분. 영원한 거는 무거운 건데 그 영원한 것을 반복하는 순간은 가벼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의 순간은 하나의 무예요, 무. 아인말 이스트 카인말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은 모든 필요는 뭐야? 베토벤의 음악이 나올 때 저거는 필연이야. 여러분 한번 봐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필연적인 만남이야,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인간들이 각각의 삶의 순간에 자기 자신이 해석하는 거야. 니체의 그 탁월한 사유들이 또 나타나는 데가, 이 토마스가 하도 속을 새겨서 테레자가 어떤 기술자랑
하룻밤을 보낸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잠을 자는데 그의 영혼은 동의하지 않았어. 동의도 하지 않고 거부도 하지 않았어, 그의 영혼은. 이해가 돼? 그런데 동의도 안 하고 거부도 안 한 이 사람이 육체 덩어리만 남아 있는 거야. 영혼은 중립적인 상태야, 여러분. 그런데 이 기술자가 애무를 하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낀 건 뭐야? 우리 그 몸이 다시 몸속에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러니까 니체가 말했던 그 사유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야. 육체가 기억을 한다는 말을 하거든. 이해가 돼요? 영혼이 아니라 육체가 기억을 하게 만들어준 거야, 이 기술자가.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은 다 자라투스트라에 그러잖아,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예도에 철학자가 문학 비평을 하는 건 이런 게 다른 거겠죠. 그리고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서 그러잖아. 너희가 육체가 늙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니네들은 니네 몸이 소중한 걸 알아라. 몸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몸이 진리를 갖고 있고 영혼이 아니라 몸이 더 큰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니네들은 죽을 때 니네 몸이 먼저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니네 영혼이 먼저 죽고 그 다음 육체가 죽는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몸 철학에 대한 최고의 사고를 자라투스트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곳곳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그 장면들은 니체에 대한 패러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작품에서도. 그게 아주 탁월한 어떤 몸 철학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죠? 여기에서는 어떤 섹스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몸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벗어나서 우리의 육체에 대한 어떤 이 몸이 어떻게 영혼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혼과 분리돼서 몸이 놀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해가 돼요? 그 말은 니체 이전에 서구 형이상학이 정신에 부여한, 몸보다 정신이 위라고 하고, 우리는 뒤지면은 영혼은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플라톤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잖아, 니체 이전에. 그죠? 그런데 육체가 정말 소중하고 그 몸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보다 더 소중하게 작동할 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거는 중립적 영혼에서 몸이 반응을 하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거기에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은 우리 인간의 이성만이 갖고 있는지 알았는데 몸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 거기에서 나타나는 가벼움과 무거움, 그죠? 우리는 삶을 가볍고 무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아무리 존재가 가벼운 인간도 특정한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무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히 존재가 가벼운 인간도 끊임없는 가벼움 속을 추구하는 인간도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그 순간이 필연으로서 느껴지고, 그 필연은 결국 이건 뭐예요? 우연과 필연은 삶에서 느끼는 인간의 해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회귀에서 나타나는 지금 여기에 이 순간, 이 순간 초인이 돼서 느끼는 그 순간은 영혼 속에 편입된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절대적 시간으로서 가장 소중하다는 거. 그 소중한 것은 뭐예요? 이 삶 자체를 긍정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긍정은 언제나 우리의 해석과 함께 가는 거야.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타인을 통하여 거기서도 나타나, 여러분. 프란츠가 교수인데 사비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죠? 교수고 뭐고 캄보디아로 가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비나는 원하지를 않았어요. 사비나는 그게 아닌데 지가 사비나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캄보디아로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런 착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는 우리의 상상 거기에서 락강이 보여. 락강. 락강이. 여러분 봐봐. 사비나랑 그 프란츠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토마스와 테레사의 관계에서 두 사람이 사랑이 일치하는 순간이 있나요? 어디? 밀고 당기고 좀 하다 맞춰졌다고 죽어버리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선과 악이 있어? 무슨 좋은가 나쁨이 있고 거기에 우연과 필연이 어디 있어요? 필연은 단지 인간이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을 살 뿐인데 그 순간에 필연을 집어넣는 거야. 음악을 듣든 어떤 특정 장면을 발견하고 마치 저거는 나에게 운명적으로 다가온 필연이야. 이래 생각한다고, 그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여러분. 니체의 영원 회계를 이렇게 잘 풀어낸 작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간을 다 살아갈 뿐이지만은 그 순간에서 뭔가 무거움과 가벼움이 맞춰져서 일치가 딱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망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순간의 절대적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죽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이데거랑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게 없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필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비나가 그 소식을 듣고 기가 찰 노릇인 거야, 여러분. 그 다양한 삶의 등장인물 속에는 어떤 해석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 어떤 해석도. 어떤 등장인물 속에 집어넣은 밀란 쿤데라 자신도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자기도 작품을 쓰는 자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이거다 이러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손을 떠나는 거야. 삶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삶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것은 제가 볼 때 영화로 표현된다면 영화 감독들이 니체와 이런 밀란 쿤데라 이런 작품들은요, 영화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역사의 시간과 개인의 이러한 삶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 이런 거라든지, 체코의 그 역사적 상황과, 그죠? 그 개인들의 삶에서 굴러가는 그러한 하나의 점과 같은 그 삶이, 그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은 그 의미는 금방 부서지는 거야. 그러면 허무주의냐? 그게 아니야. 니힐리스무스라고 하는 거는 무의미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허무하게 살다 뒤진다. 그게 아니고 인간의 삶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것에 필연을 집어넣어서 오만 형이상학적인 거를 다 집어넣어서 다 해석한다 그래도 거기에는 또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해석이 없는 삶은 얼마나 불행하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필연이야. 그런데 필연이면은 둘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세상 그냥 떠난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밀도, 그리고 들레즈가 말했던 그 앵땡시대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우고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 삶의 방식, 그리고 토마스는 여성을 섹스 파트너로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가벼움과 그 삶에 대하는 태도가 서로 그렇게 다른데 또 서로 필연이라고. 토마스는 어떤 여자도 그렇게 자기한테 필연이라고 생각한 여자를 만난 적이 없는 인간이거든. 그런데 테레사는 필연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테레사한테 만족을 못하고 만나면서도 계속 바람을 피워대네.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또 필연으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필연과 우연이 일치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을 하고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존재의 결핍 때문에 사랑이 오히려 이루어진 거야. 이 인간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 그러는 거는 뭔가 이래 다 갖추어지고, 그러면 좋고, 부유하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이래서, 같이 살아보면, 그게 완벽한데, 뭔가 완벽한데, 그 완벽이, 그죠? 그 완벽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다 갖췄는데, 여러분, 돈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완벽한 거를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여가 나타나네.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결핍 때문에 그것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각각의 네 사람의 삶에서 그들의 어떤 그러한 그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각자의 삶에서 서로의 시선은 뭐야? 낙관적으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앵땡시태가 이놈하고 달라. 존재의 무게가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저 인간 언제 인간이 될까, 언제 철들까 그러는데 철 좀 들라 그러면 뒤질 때가 다 됐네, 여러분. 그러니까 철이 안 들고 속을 새긴다 그럴 때가, 그것도 하나의 절대적 시간으로서 그 사람의 행복 속에 들어있는 거야.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생이라 그러는 거는 슬픔의 형식이 있고, 그 슬픔의 형식을 지워나가는 행복의 내용이라 그랬어, 여러분. 이거는 밀란 쿤데라의 어떤 위대한 말이겠죠. 슬픔이라고 하는, 뭔가 결핍을 느낀다는 거다. 무게가 달라서 대칭이 살면은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 대칭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결핍 때문에. 그 완벽해서 이상형을 만난다. 다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그래서 그 완전하면은, 인간은 이상해. 완전하면은요, 식상해버려. 그게 역사예요. 인간이 역사 속에 산다는 건 변화 속에 산다는 거거든. 완벽한데 나중에 보니까
오게티네. 근데 그 오게티가 정말 혐오스러운 거야. 그래서 순간을 산다는 거는, 응? 거기에는 어떤 선과 악이 니체가 말한 걸 삶으로 표현할 수밖에, 소설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는 좋은 것과 이 사람이 좋은 것과 이 사람이 좋아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했는데 좋은 게 아니야, 저 사람한테. 지금 달라져. 순간이 달라졌어. 그런데 그게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맞아갖고 둘이 함께 그래, 그건 필연이었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그것이 일치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가 아냐고. 그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니체가 거기에 그 작품에서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이 온 철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라고 말하면서 영혼회귀를 설명하고, 거기에서 유일해성, 영혼은 무거운 것이지만 유일해적인 것은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는 그 가벼움이 영혼의 순간으로 편입되는 그 반복인데, 그 반복은 삶은, 그죠? 그 말이 맞잖아. 예도가 맨날 이야기했듯이 삶은 결코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단 한 번. 그리고 예도가 지금 이렇게 매일 동일한 산책로를 걸으면서 철학 강좌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매 순간은 다른 시간이고, 그죠? 사실은 1988년 9월이, 그죠? 지금 현재와 어떻게 동일하며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오늘이 어떻게 동일한 오늘이야, 여러분. 거기에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순간은 절대적 아힌말리 가이트밖에 없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필연이라고 했던 것이 알고 보면 우연이었고,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게 필연으로 다가오는 거야. 무게가 끊임없이 변증법적으로 변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죠?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야 돼.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 없으면 다 외로워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의 시선이 필요로 하는, 그게 바로 누구야? 그게 바로 테레자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나중에 깨닫고 돌아가는 토마스도,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회 속에서 살아. 거기서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 시선에 맞추어 산 인간은 대학 교수 프란츠야,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 지가 상상한 타자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비나는 상당히 냉정한 그런 예술가고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예술 세계 외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따위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그래서 사랑하는지 알고 왔는데 자기의 예술 세계를 침입하고 점점 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차단시켜 버리잖아, 그죠? 그런 차가움. 그 인간들, 거기에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해. 도스토예브스키의 악령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다 악한 놈인데 거기에 그거는 무의식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즐기고, 이놈이 이놈하고 즐기고 저놈이 저놈하고 즐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슬픔이라는 형식 속에 행복을 집어넣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슬픔의 형식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야. 우리의 삶은 결핍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결핍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나요? 다 완전한 인간이 있나? 근데 그 사람이 돼보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환상인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인문학이 존재해서, 철학자들이 존재해서 가르쳐 준 게 있다면,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아라는 거야. 네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무엇을 하든 거기에 맞추어 살고, 그죠? 타자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또 타자의 시선에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시선에 맞추어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게 인간이야. 자기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자기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 삶의 우여곡절 속에는 영원한 필연도, 영원한 우연도, 그죠?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었다 그래도 인간은 어차피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영원한 우연 속에 매 순간이 다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필연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저건 필연이. 음악을 딱 우리가 만난 건 필연이야. 지랄을 하는 거죠. 얘도 여기서 이 말을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뭔 말인지. 그러다가 죽음도 지가 선택을 못해요, 인간은. 이해가 돼요? 이 영원회귀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간이에요. 얘도가 이야기했잖아. 그죠? 대부분 영원하게 반복이 됐지. 반복은 뭔 반복. 조금 끌적거리다가 반복되는 건 하나도 없어. 순간은 영원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그 순간은 한 번 왔다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 변증법적 관계에서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박살이 나버려. 해체돼 버려.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면서 살아가는데 버려버리니까 다시 돌아오네. 예를 들면은. 그런데 또 만나서 보면 역전이 돼가 있는데 권태가 또한 새로움을 주기도 하고, 그게 삶의 어떤 그러한 묘미고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니체를 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위대하다 이지랄하면요, 아이고 참 위인이 있죠. 위인이 있는데 난 사람이라 그러고, 그거는 신화죠, 그죠? 그 신화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것조차도 순간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다. 영원한 위대하다, 누가 어떻다. 아이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야. 한 줌의 재로, 여러분. 그래서 밀란 쿤데라는 니체 같은 그런 영원회귀가 그 마지막 죽음 직전에, 정신적 죽음이겠죠. 직전에 말을 끌어안고 우는 니체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언제 병원에 갈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삶이 끝이 날지 모르고, 그죠? 완성이라 그래서 숭배하려 그랬는데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네. 그리고 그게 단지 알았는데 남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데 지가 그런 인간이야,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막 남 보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본인은 막 정의에 불이 타서 막 지랄을 하는데 뜯어보면 지가 더 더러운 인간이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희망하고 또 해석하고 의미를 규정하다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을 때 또 무의미를 느끼고, 그러나 의미 부여. 그래서 니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덕의 계보학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거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기술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만한 거야.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산다니까. 고통을 당해도요, 의미가 있으면 행복한 거, 인간은요. 이해가 돼? 그래서 의미의 기술, 진네스 테크닉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의미 부여. 그러니까 에스무스 자인, 저것은 필연이었다. 해석이에요, 다. 우리 삶의 관점에서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 둘만 아는 그러한 필연이야. 근데 알고 보면 사실 뒤집어 보면 신화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걸 필연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인말 이스트 카인말이라는 건 존재와 무는요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은 없음을 언제나 함께 배태하는 있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없음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더 의미 있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의미를 너무 자랑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 의미는 물어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변증법은 영원과 유일성의 변증법 같지만 무거움과 가벼움은 인간은 함께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가벼움과 무거움은 또한 죽음 때문에 변증법적으로 더 강렬한 앵탱시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허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강렬한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의 빛을 보는 인간.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오늘 옛날에 읽었던 요즘 니체의 영혼회귀를 강의를 많이 했고, 예도가 그래서 밀란 쿤데라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특히 영화 철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그런 쪽으로 사유를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은 정말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